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영남권을 달구던 극한 더위가 이번 주부터는 서쪽을 덮치면서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기 때문인데 이번 주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은 갈수록 더 더워집니다. 보도에 고한석 기자입니다. 직사광선 아래 공원은 텅 비었습니다. 몇몇 시민이 운동 나왔지만 그늘에서 땀 식히기 바쁩니다. 수도권 공사 현장은 폭염에 작업을 멈췄습니다.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영남권을 달구던 폭염이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붉은색이 35도 이상 짙을수록 더 뜨겁습니다. 영남권의 붉은색이 유난했던 일요일. 그런데 하루 뒤 수도권과 호남의 붉은색이 눈에 띄게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올해 최고인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내린 중대경보는 장성과 곡성으로 확대했습니다. 폭염이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이유는 태풍 돌핀의 영향입니다. 현재 일본 남동쪽 해상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태풍 돌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동풍을 일으킵니다. 동풍이 한반도로 들어오면 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집니다. 팬현상으로 만들어진 열풍이 서쪽을 덮치는 겁니다. 영남권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열흘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경보로 바뀌었지만 40도에 육박하는 숨막히는 더위는 여전합니다. 동서를 가리지 않는 폭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4일 화요일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가운데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낮 기온이 37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 돌핀은 주말 이후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로 접근할수록 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북태평양의 열기를 밀어올려 더 더워지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폭염에 부둣가를 걷다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낮 12시 30분쯤 울산 장생포 전용부두 앞에서 70대 여성이 쓰러졌습니다. 해경은 여성의 체온이 높은 것을 감지하고 아이스팩을 활용해 체온을 낮춘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장생포 전용부두 앞에선 어제 오후 2시쯤에도 무더위에 쓰러진 여성이 구조돼 응급 조치 뒤 귀가했습니다. 당시 울산 장생포는 낮 기온이 38.9도까지 오르며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돼 있었습니다. 올여름 보고된 온열 질환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하루 전국에서 108명의 온열 질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기준 온열 질환자도 114명으로 당초 발표보다 늘었고 부산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사실도 뒤늦게 확인돼 통계에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올여름 누적 온열 질환자는 2,025명, 사망자는 16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인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정부가 중대본 대응을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점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보호와 현장 안전관리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대본은 방송과 재난문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폭염 상황과 국민 행동 요령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더위 쉼터 등을 즉시 보완하고 건설 현장 등에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농업인의 무리한 야외 활동 자제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녹조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유해 남조류 증식도 활발해져 녹조 확산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호수가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듯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물결에 따라 초록띠가 일렁이고 호숫가엔 초록색 부유물들이 곳곳에 보이기도 합니다. 녹조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렇게 물을 떠보면 이 초록 알갱이들이 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어진 폭염 탓에 유해 남조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대청호 곳곳에서 녹조가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회남 수역엔 조류경보 경계가 발령됐는데 밀리리터당 조류 세포수가 2만 개를 넘어서면서 경계 기준치의 2배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물에서 나는 악취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장마 지구서 최고 많이 뛴 때지 지금. 최고 뛰었어요 지금. 지금 보다시피 그냥 썩었잖아요 여기가. 썩은 냄새, 화장실 냄새 나는 그거지 뭐.
녹조가 심해지자 금강역 환경청은 조류경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조류 제거 장비를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자체도 고도 정수처리 시설 운영을 강화하고 독소 제거와 함께 오염원 배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대청호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수처리 시설 및 야적 퇴비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고 고도정수 처리를 강화하고 심층 취수를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비 소식도 없는 데다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녹조 현상은 당분간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네, 이처럼 전국에 극한 폭염이 덮친 가운데 서울은 이 시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밤에도 더위가 식지 못하면서 서울은 13일째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더위 전망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전히 더워 보이는데요. 지금은 서울 기온이 몇 도입니까? 네, 조금 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도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36도를 조금 웃돌고 있고요.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한 한낮 36.7도와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열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를 정도고요.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손에는 손선풍기와 차가운 음료로 그나마 더위를 달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뜨거워서 이곳 광화문 자체가 그 자체로 찜통이 된 듯한 기분인데요. 한낮의 열기가 그대로 밤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공식 기록으로는 오늘 서울 일대가 38도를 웃돌았습니다. 또 구로구 온수동은 무려 39도까지 오르는 등 극한의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밤더위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1위를 기록하는 가운데 아침까지 서울이 27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13일째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 대구와 광주 26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영남의 폭염 중대경보는 열흘 만에 모두 해제됐지만 서울과 일부 경기 남부의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여주가 38도까지 치솟겠고 대구 36도, 부산은 34도 등 오늘보다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뜨거운 공기는 여전하겠습니다. 폭염 속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크겠고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번 주 내내 사람 체온을 웃도는 극한의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일 극한 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를 피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실내 관리인데요. 햇볕이 강한 낮에는 커튼과 블라인드로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환기는 되도록 기온이 낮은 밤에 하는 게 실내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여야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우려 불식에 주력했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을 찾아가 거듭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질 거란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인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법사위원장이 총출동해 더 좋아진 법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서 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헌법 소원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모렴치하다, 무식하다며 날을 세웠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형소법 개정은 전혀 무관하다,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헌법 조문이 있고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석 달 만에 다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탄핵 요구가 거세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칠수록 자신을 얽맬 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더 큰 제약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처신하십시오. 개혁신당도 국민 59.6%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뒤 여야 간 여론전은 더 뜨거워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소원과 대안법안 마련 등을 예고한 상황이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도 보안수사권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빛의 속도로 통과됐다며 부작용이 있으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앞서 공식화했던 사의 표명 의사도 여전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종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이번 법 개정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의로 설계된 제도라도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 차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거취와 관련한 생각도 여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던 거라며 장관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사의 표명 의사는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제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주력했던 교정 분야 업무가 정상 추진 중이라며 종전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검사 신고식에는 참석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의 수장 공백으로 인한 법무부, 검찰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한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 법조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주체가 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데 실제 후속 대응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신기혜 기자입니다.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에서는 강제 수사는 검사가 신청한 영장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그간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을 인정해왔는데 개정법에서는 검사가 경찰 신청 없이는 영장을 청구할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헌법상 영장 청구권이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법조인들은 개정법의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 청구권을 법률로 제한하고 또 그 전제인 수사권까지 법률로 폐지해버리는 게 논리상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헌법상 권한의 범위를 조정하는 건 입법 정책의 문제라 하더라도요. 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그건 헌법상 권한을 형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검찰 또는 검사 개인이 주체가 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에서의 분쟁이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를 냈었는데 당시 헌재는 수사권 조정은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고 헌법상 영장 청구권을 수사권의 논리적 연결고리로 삼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그때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지금은 이제 검사 제도 자체에 대한 근간이 바뀐 거기 때문에 심판 대상 자체가 조금 바뀐 거고 더 넓어지는 거죠. 거기서 이미 판단이 끝난 문제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아직 개정법과 관련해 실제로 접수된 권한쟁의는 없습니다. 검찰 조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권한쟁의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개인 단위로라도 후속 대응에 나서는 상황이 생길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거부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김진주 씨는 대통령이 X는 보실 것 같아 새로 개정을 만들었다며 지난 1년 세미나와 토론회에 누구보다 많이 다닌 만큼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며 거부권을 행사해서 피해자의 편이 돼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진주 씨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SNS에는 저주 섞인 댓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법안 통과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한 사진을 올리자 지옥에나 가세요라며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남미 등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자마자 청와대에서 국내 현안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대응 방안이 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회의가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 3시부터 국내 현안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요. 장시간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선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을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출국 이후 한성숙 총리 주재로 추가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렸던 만큼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한 세제 개편안의 방향과 공급, 대출 등 정책 전반이 논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대책 역시 점검 대상이었습니다. 주가 급등락 요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보완책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시행 이후 시장 반응과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 대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을 거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 대해 이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시간이 길었던 점을 고려해 국내 주요 현안 모두를 살펴보는 자리라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증시 외에 폭염 대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회의에는 한성숙 총리는 물론 유관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참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지난달 중순에 이어 남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이틀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산업부와 외교, 국방부, 법무부 등이 생중계로 정책 성과와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이란 전쟁, 보안수사권 폐지 등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역대급으로 폭등했던 코스피가 5%대 하락 마감하며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5.12% 내린 6,257의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는 8.76% 급락했고 SK하이닉스도 8.79% 폭락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되고 45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바뀌고 세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 공제 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 큰 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자, 그럼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가 30억 원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최대 2배 이상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차효정 기자입니다. 집값 급등 여파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의 공시가격 20억, 시가 30억 원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10년째 거주 중인 60대 A씨. A씨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현행 573만 4천 원에서 내후년 558만 4천 원으로 소폭 줄어듭니다. 1주택 실거주자 기본공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가 50억 원 상당 초고가 아파트라면 보유세 부담은 1,354만 8천 원에서 2028년 1,879만 4천 원으로 38%가량 증가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1주택자는 어떨까? 보유공제가 사라지면서 납부 대상인 모든 가격대에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10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가 20억 원 상당 아파트 보유세도 현행 370만 5천 원에서 2028년 495만 원으로 늘며 시가 50억 원 초고가 주택은 1,354만 8천 원이 내후년 2,871만 2천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가격대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1.5배에서 2배 넘게 급증합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 그다음에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용이 아닌 다주택 용도로 이거를 취득한다,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강남권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잡고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9평 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1,809만 원에서 내년도 2,763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잠실 주공 82제곱미터 아파트 보유세는 현재 1,257만 원에서 내년 2,520만 원으로 2배가 껑충 뜁니다. 비거주와 다주택, 초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최근 강남주택 한 채를 팔고 양도세 200억 원을 공제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현 제도가 이렇게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다며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순차적으로 개편합니다. 2029년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만 최대 10억까지만 깎아줍니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내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물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주택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소득공제로 이름이 바뀝니다. 순차적으로 실제 살아야만 세금을 깎아줍니다. 보유와 거주 모두의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1주택은 2029년에는 거주에만 연 8%씩 최대 80% 공제로 바뀝니다. 공제 한도도 새로 만듭니다. 내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2년만 살고 10년 보유한 1주택자의 20억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현재 2억 3천만 원에서 보유공제가 없어지는 2029년 4억 원이 넘게 됩니다.
10년 거주 1주택자가 50억 양도 차익을 본 경우 지금은 공제액이 33억 원이 넘어 양도세가 3억 원을 조금 넘지만 공제 한도가 신설되는 2028년에는 9억대, 2029년에는 13억대를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나 뭐 임대사업자나 이런 분들의 좀 매물이 나와서 부수적으로 이제 집값 안정에 그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집값 안정이 주 목표는 아니고 어쨌든 세제 정상화가 가장 큰 목표였다. 양도세 기본 공제도 장기 거주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10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기본 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양도 차익 10억 원인 1주택자가 이 혜택을 받으면 양도세가 1,280만 원에서 74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다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줍니다.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내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가 2029년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오래 산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하고 지역 세컨드홈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도 확대됩니다. 직장이나 학교,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실거주 인정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사유라면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초고가 1주택 등의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양도세 부담은 시간을 두고 강화를 하기로 하면서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거주 위주로 주택 시장을 개편하려는 흐름에 전세난은 더욱 심해질 거란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보유세에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한꺼번에 높이면 매물 잠김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소. 정부는 당분간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기간을 정해두고 그 사이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두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춘 뒤 다시 단계적으로 높이고 65살 이상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겨가면 한동안 양도소득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방안들입니다. 이에 근로소득이 부족한 고령 1주택자나 비거주자들이 향후 세금 부담이 상당해질 것으로 보이는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을 미리 판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제 혜택을 보려면 이제 내년이 좀 극대화되는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 양도 차익이 큰 분들 위주로 일부 주요 지역에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또 지난 5월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이후로 줄었던 다주택자들의 매물도 다시 한번 시장에 풀릴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묶인 상황에 매물을 받아낼 만한 매수자가 충분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총량 관리 강화에 따른 지금 현 기조가 언제 완화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오는 매물에 비해서 당분간은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둔화 현상도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거주 위주 정책에 수도권 전세 품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의 세액 공제 혜택이 보유가 아닌 거주기간 위주로 개편되며 절세 혜택을 노린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직접 들어가 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외부에 살잖아요. 비거주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물건이 공급이 또 없어지는 거죠. 전세부가 가격이 오르겠죠. 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여건에 집주인들이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정부가 결혼, 출산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던 것을 직접 지원으로 바꿉니다. 이에 따라 출산, 입양 세액공제와 혼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보조금 등으로 바꿉니다. 현재 출산, 입양 세액공제는 출생한 자녀, 입양자의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세액공제해줍니다. 혼인의 경우 혼인 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 각각 50만 원을 생애 한 번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현장의 수색 작업이 종료된 가운데 지금까지 사망자는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여진을 피해 차량에서 대피 생활을 하던 70대 여성이 열사병으로 숨지면서 이번 지진의 2차 피해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기준 이재민 8,400여 명이 대피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늘부터 일본 정부가 마련한 임시 숙소나 호텔로 대피하기 원하는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구마모토현은 또 강진으로 구마모토현에서만 주택 181채가 완전히 파괴되는 등 모두 4,200여 채에서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구마모토 지진이 일어난 직후 쇼핑몰에서 대피했던 20대 여직원이 회사의 지시로 건물에 다시 들어갔다가 숨진 사실이 드러나 일본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사장은 직원의 장례식장에서 지진 당시 매출금을 금고에 넣으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를 강타하고 약 1시간 20분 뒤인 28일 오후 5시 50분쯤 구마모토현의 대형 쇼핑센터 이온 쇼핑몰 건물 2층이 큰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폭발 사고로 직원과 고객을 포함해 7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희생자 가운데 여직원 2명이 회사의 부당한 지시로 건물에 다시 들어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며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유족들을 인용해 쇼핑몰 잡화점에서 일하던 22살 오우타케 구루미 씨가 회사 지시로 다시 매장으로 들어간 뒤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지진으로 대피했지만 회사가 매출금을 금고에 넣으라고 해서 매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오우타케 씨와 다른 직원 1명이 건물로 다시 들어간 지 5분 만에 쇼핑몰은 폭발했고 다음 날 매장 인근에서 이들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측은 어제 오우타케 씨의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내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장에게 지시받은 점장이 직원들에게 다시 들어갈 수 있으면 매출금을 금고에 넣어두라고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온 쇼핑몰 측은 대피 후에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지침이라며 사과했습니다. このような結果を招くことを深くお詫び申し上げます。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돈부터 챙기라는 무리한 지시가 무고한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국방부가 빈총 경계 논란에 또 미국 무인기 5인 소동까지 터진 육군 1군단장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이 무인기 소동 1차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한미 실무자의 소통상 오류가 촉발한 사태라는 설명입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한기성 중장, 현 육군 제1군단장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1군단 관련 사안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는데 지난달 불거진 이른바 최전방 빈총 경계 논란에 책임을 물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군 단장 재량으로 최전방 소초에서 중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 작전을 해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전방 실탄 삽탄 원칙이라는 합참의 경계작전 지침에 반하는 지시라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1군단은 또 지난달 30일 한미연합훈련차 비행하던 미군 무인기를 오인해 요격할 뻔한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합참 조사 결과 1군단 소속 실무자는 미군이 훈련 전날 문자 메시지로 보낸 비행 계획을 상급자에 보고하지도 관련 부대에 전파하지도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미군도 공군작전사령부 등에 연락해 비행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어느 한쪽만의 잘못으로 볼 순 없다는 게 합참의 설명입니다. 이번 소동을 계기로 한미 간 소통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기강회의 논란을 자초한 1군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비육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1군단장을 맡았던 한기성 중장이 약 8개월여 만에 직무에서 배제된 배경입니다. 국방부는 당분간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광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광주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시
형사과장 등 입건자 4명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단은 전 광산경찰서장을 포함해 당시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등 4명을 입건하고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순환인사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경찰 조직원들이 삭발투쟁에 나섰습니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산하 강제 순환인사 반대 등 경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오늘 경찰청 정문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강제 순환인사 폐지와 감찰부서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투쟁위는 현장의 전문성을 말살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강제 순환 인사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찰 지휘부를 규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 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울산의 한 페인트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근 주민 1명이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페인트 창고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거센 불길은 주차된 차량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주변 건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물을 쏘아댑니다. 고성능 화학차까지 동원됐지만 화마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었고, 그래서 문 열고 일단 맨 처음에 옥상을 갔는데 옥상 위에 이제 연기로 다 덮여 있어서 바로 일단은 집에 간단한 것만 챙기고 바로 나온 상황이었어. 불이 시작된 것은 오전 8시 20분쯤. 이 불로 화재 현장 인근 원룸에 살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또 페인트 창고 업주인 60대 1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3명도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페인트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인근 원룸 건물과 카센터 등 4곳으로 옮겨붙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불은 발생 40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지만 완진까지는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창고에 쌓인 페인트 등 일화성 물질이 타오른 데다 폭염 탓에 불이 빨리 번지면서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내에서 지게차 작업 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일화성 물질 폭발 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 지게차 작업 중으로 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나 자재 보관 창고긴 한데 다 페인트 자재로 하기도 했고 인화성 물질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재 여파로 유독가스가 번지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자 지자체는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안내하는 안전문자까지 발송했습니다. 전국에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화재 위험 경보도 경계 단계로 상향된 만큼 인화성 물질 취급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경북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플라스틱 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한 동이 모두 탔고 안에 있던 플라스틱 제품 100톤이 타며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배출돼 시민들의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또 진화 과정에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져 진화 헬기 3대가 투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첫 주차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초박빙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를 향한 거센 공방은 물론이고 선거구도에서 주도권을 쥐려낸 수싸움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충청과 부울경 순회 경선에서 근소 우위를 점한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김 후보 캠페인 문구를 지역 현수막에 내건 걸 문제 삼아 당 선관위의 조치를 촉구하는 동시에 조직적 오더표는 먹히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원 민심과 의원 민심을 구분해 우위를 이어가는 전략을 택한 셈인데 강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김 후보를 향한 독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또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심받는 사람은 의심 안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김민석 후보는 당 강세 지역인 전북에서 새만금 9조 원 투자 등 지역 발전 동력을 끌어낸 장본인이 본인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란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한 건데 중간중간 정청래 후보를 향한 견제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명청대전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갈등이 4년 동안 계속되면
정부의 방향은 흔들리고 대통령은 흔들리고 보다 선명한 공세는 친명계 최고위원들의 목, 대통령을 팔아 거짓말을 했다, 당대표 자격이 없다 등 정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전남 광주를 찾은 송영길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도입된 선호투표제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본인을 찍어도 사표는 없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며 적극적인 당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선호투표자가 돼서 송영길이 찍어도 아무 사표가 없습니다. 2번 김민석이 찍으면 표 다 펴집니다. 전당대회 순회 경선 시작과 함께 당권자들의 메시지 방향과 수위가 시시각각 변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 막판까지 초박빙 접전이 이어질 거란 예상 속 우위를 점하려는 수싸움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대선에 이어서 총선에서도 선관위가 투표율을 조작한 정황이 전국 투표소 159곳에서 파악됐다면서 여러 명이 공모한 조직범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은평구 불광 1동 1투표구와 6투표구에서 1시간 단위로 6차례 동안 투표자 증가수가 완전히 일치했는데 이런 쌍둥이 투표율 증가 패턴이 모두 5쌍, 10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모두 140곳에서 투표자 수 조작 정황이 발견되는 등 선관위가 선거마다 반복적으로 범행해온 점이 입증된 만큼 합수본이 서버 추가 압수수색에 즉각 나서야 하고 하지 않는다면 직접 형사 고발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부정선거 음모론 조작에 혈안이 돼 있다며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위원회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주 의원이 부실 선거라고 축소하려는 사람이 음모론자고 민주당을 향해 선관위와 한패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면 말고식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 의혹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며 국민의힘도 이를 음모론 불쏘시개로 이용하지 말고 선관위 개혁에 적극 동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와 관련해 이란과 합의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협상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재개될지 주목되는데 미국과 이란은 해협의 통제권을 놓고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 개시를 언급한 날 이란 반관영 매체는 호르무즈 해협의 현재 상황이라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과 가까운 호르무즈 북쪽 해역에서 촬영한 화면인데 선박 수십 척이 통항 허가를 기다리며 바다 위에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مسدود هست و هر گونه تردد در تنگه هرمز با اراده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و کسب اجازه از 이란 매체의 이 같은 보도는 해협의 통제권을 강조하고 있는 이란 정부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이란 쪽 북측 항로와 오만 쪽 남측 항로 이렇게 두 개의 항로가 존재하는데 이란은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북측 항로를 이용하라고 정해놓고 남측 항로를 타는 선박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지난달 2주 내내 이어진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도 이란의 오만 인근 선박에 대한 공격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해협 남측 항로 이용을 강요해서 이란의 국익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이른 오만과의 협상에서는 이란 측 북측 항로도 오만에 인접한 남측 항로도 아니지만 두 나라의 국익과 안보를 지키는 항로를 양국이 합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의 통제 아래 운영되는 새로운 고정 항로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مسیری که مورد تفاهم دو طرف باشه منافع ما رو تامین بکنه چون ببین به هیچ عنوان قرار نیست تنگه هرمز به وضعیت قبل از نوح اسفند برگرده. 지난 6월 체결한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무료 통항 기간을 협상이 진행되는 60일로만 한정했습니다. 이란과 오만의 논의에서 자유로운 무료 통항과 거리가 먼 개념이 적용될 경우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곧 시작된다고 밝힌 데 대해 이란 정부가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주례 기자회견에서 현재 이란은 미국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오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만과의 협상은 선박의 안전한 경로 합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오만과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임시 경로를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의 한 교회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교인 10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이 가스식 냉난방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배출됐는데 이 방수공사로 굴뚝에 막혀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보호복을 입고 교회 예배당 안을 살핍니다. 이어 가스 측정 장비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지난 2일 대전 서구의 한 교회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인 10명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는 증상이 심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교인 50여 명이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대원이 예배당 내부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00ppm 이상 검출됐고 이는 허용 기준인 50ppm을 6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경찰과 소방, 가스안전공사는 일산화탄소 중독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가스 누출 당시 교회 옥상에서는 방수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방수공사 업체에서 작업 편의를 위해 옥상에 있는 굴뚝을 방수포로 덮어놔 냉난방기에서 나온 가스가 내부로 역류해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 가스식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환기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가스 중독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에어컨 시스템이 아니고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조실에 연료를 사용해서 컴프레서를 압축하는 경우에는 연료의 연소 시에 불안전 연소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경찰은 방수업체와 교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이 발견됐는데 기존 피해자와는 다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추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 압수수색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간호사 3명을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간호사 A씨는 지난해 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퇴사한 뒤 지난 6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답변하는 등 부적절한 모습을 보인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이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문 위원장이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정관에 따라 심판위원회는 새 집행부 출범까지 부위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에서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분을 샀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야구와 축구 등 야외에서 펼쳐지는 프로스포츠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 시간을 조정하고 워터 페스티벌을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안타와 홈런, 득점이 나올 때마다 야구장은 워터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섭씨 30도를 훌쩍 넘기는 폭염에 팬들은 물놀이 하듯 야구를 즐깁니다. 관중석에서 인기 가수의 특별 공연이 펼쳐지는 점도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하는 요소입니다. 야구장에 와서 덥긴 한데 물레프로 맞고 좋아하는 선수가 안타 홈런 있으니까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야구장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창원에서는 지난 휴일 이틀 연속 경기가 열리지 못했고 부산에서는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유독 올해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는 탓에 지난해는 한 경기도 없었던 폭염 취소 경기가 올해는 벌써 3경기나 나왔습니다. 지난 2024년을 넘어 역대 가장 많은 폭염 취소 경기가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KBO는 날씨에 따라 휴식 시간을 최대 10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단에 충분한 냉방기기와 음료수를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기상 상황, 예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람객과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경기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노심초사하는 건 K리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시간을 저녁 7시 이후로 편성하고 전후반 한 차례씩 쿨링 브레이크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야구처럼 경기가 취소된 적은 없지만 무더위 정도에 따라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폭염을 추가를 해서 너무 경기가 더워서 경기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연기가 필요할 때는 개최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도록 대회 요강에 넣어놨거든요. 각 프로스포츠 종목단체와 구단은 관중들의 안전을 위해 온열질환 대비 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응급 환자에 대비하는 등 관람객 보호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스페인 미립국 사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거들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의 모로코 대사관 앞에서 이민자 반대를 외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미립국 사태와 관련해 스페인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Una vergüenza que además parece ser que sabían que iba a pasar, han dejado que pase. 논란은 유럽연합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탈리아는 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이른바 생겐 조약을 스페인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스페인 정부가 눈에 가시 같았던 트럼프 대통령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스페인 정부가 이란 전쟁을 돕지 않는다며 무역을 끊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We're not in office. Our country will be invaded at levels that made Spain look small time. And when I watch it, 이렇다 보니 스페인에선 이번 사태 배후로 미국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미국이 평소 각별한 관계인 모로코 정부를 움직여 국경을 열게 했다는 겁니다. 모로코는 지난달에 고속도로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라고 지을 정도로 대표적인 친미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 수만 명에 달하는 미립국자들은 당시 별다른 제지도 없이 모로코 검문소를 통과해 스페인으로 넘어왔습니다. We can't really underestimate the kind of the bigger geopolitical dimension here. Of course, there's diplomatic developments that at times trigger this. 최근 스페인이 모로코의 양숙인 알제리와의 협력 관계를 늘린 건 역시 모로코의 불만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미립국자 대부분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강조했지만 이민자를 둘러싼 유럽 내부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네, 영남권을 달구던 극한 더위가 이번 주부터는 서쪽을 덮치면서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기 때문인데 이번 주 수도권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은 갈수록 더 더워집니다. 보도에 고한석 기자입니다. 직사광선 아래 공원은 텅 비었습니다. 몇몇 시민이 운동 나왔지만 그늘에서 땀 식히기 바쁩니다. 수도권 공사 현장은 폭염에 작업을 멈췄습니다. 경남 양산과 부산 등
영남권을 달구던 폭염이 서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고 기온 분포도입니다. 붉은색이 35도 이상 짙을수록 더 뜨겁습니다. 영남권의 붉은색이 유난했던 일요일. 그런데 하루 뒤 수도권과 호남의 붉은색이 눈에 띄게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 서울의 공식 최고 기온은 올해 최고인 36.7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남 광주 일부 지역에 내린 중대경보는 장성과 곡성으로 확대했습니다. 폭염이 서쪽으로 범위를 넓힌 이유는 태풍 돌핀의 영향입니다. 현재 일본 남동쪽 해상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태풍 돌핀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동풍을 일으킵니다. 동풍이 한반도로 들어오면 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집니다. 팬현상으로 만들어진 열풍이 서쪽을 덮치는 겁니다. 영남권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가면서 열흘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경보로 바뀌었지만 40도에 육박하는 숨막히는 더위는 여전합니다. 동서를 가리지 않는 폭염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4일 화요일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가운데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지형효과가 더해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낮 기온이 37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 돌핀은 주말 이후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로 접근할수록 기후위기로 뜨거워진 북태평양의 열기를 밀어올려 더 더워지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이 수산시장 상인들은 얼음이 녹을 정도라고 합니다. 생선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은 배로 뛰었다고 하는데 손님은 줄었습니다. 표정호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두 손 가득 얼음을 퍼서 생선 위에 뿌리고 한 마리 한 마리 바쁘게 손질합니다. 고무장갑에 장화, 앞치마까지 어느새 얼굴과 목엔 붉은 땀방울이 맺힙니다. 진짜 찜통이에요, 찜통. 사우나라고 보시면 돼요, 사우나. 지붕은 뜨거운 햇볕만 가려줄 뿐입니다. 오후 3시쯤 취재진이 시장 밖에서 측정한 기온은 38도, 습도는 55% 정도입니다.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 측정해보겠습니다. 기온은 바깥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습도는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선풍기 바람이라도 쐬고 싶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일하다 보면 선풍기를 못 틀어요. 이 얼음이 녹을까 봐. 그래서 땀 범벅으로 일하다가 어지럽고 머리 아플 때가 가끔 있습니다. 화로가 있는 수조의 기온을 낮추기 위해 종일 냉각기를 켜야 하고 생선에 뿌려둔 얼음은 금세 녹아 자주 갈아줘야 해 이용 부담도 커졌습니다. 2배 많이 쓰는 거죠. 그때 한 2개 쓰면 지금 4-5개 쓰니까.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손님까지 줄어든 상황. 수산시장 상인들은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전국 온열 질환자가 하루 100명을 넘겼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모두 2,0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 누적 사망자도 16명에 달합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연일 찌는 듯한 더위 속에 온열 질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2일을 기준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전국에서 10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114명에 이어 이틀째 환자가 100명을 넘긴 겁니다. 하루 발생 환자가 100명을 넘긴 건 올 들어 4번째입니다. 사망자도 1명 더 늘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천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온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로써 올해 집계된 전체 온열 질환자는 2,025명, 사망자도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시도별로도 충북을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청은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단계가 한동안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정부는 취약계층이나 현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더 많은 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야외 작업장, 논밭 등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과 운동을 자제하고 그늘이나 인근의 시원한 실내 공간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폭염 속에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서 물놀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충북 괴산군 칠성면 쌍곡 계곡에서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족과 물놀이를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 오전에는 제주 서귀포와 충남 태안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50대 남성이 각각 물에 빠져 숨졌고 강원 강릉에선 물놀이 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등 하루에만 물놀이 사고로 6명이 숨졌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경남 지역에서 가축 3만 8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닭이 3만 3천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돼지가 5천여 마리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극한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폭염 상황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수현 캐스터, 오늘 수도권에서도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 체온을 웃도는 살인적인 더위가 수도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비공식 기록으로는 경북 고령이 41.2도로 가장 높게 올랐고 경기 여주와 하남, 서울에서도 온수동은 39도 이상, 강남 일원동과 경기 오산에서도 39도 가까이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전해드린 대로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 그리고 경기 여주와 하남, 오산에도 첫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이런 더위가 오늘 밤 사이에도 식지 못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7도, 부산 26도로 역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38도, 하남 39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에서는 하루 만에 또다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대구는 오늘 39.6도로 역대 3위를 기록하면서 1942년 이후 84년 만에 가장 더웠는데요. 내일은 36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겠고 이제 동쪽보다 서쪽에서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기습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휴가철 계곡을 찾는 분들은 하늘이 어두워질 경우 바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극심한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거주 주택과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가 32억 원이 넘는 주택부터 증세가 되고 4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먼저 오인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손질했습니다. 기본공제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바뀌고 세부담 상한제, 여기에 세율까지 전 분야가 내년부터 개편됩니다.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비거주 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본 공제 금액을 거주 1세대 1주택자는 14억 원으로 올린 반면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춰 차등화하고 다주택자는 공제 금액을 4억 원 플러스 알파로 대폭 낮췄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자는 내후년부터는 8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을 주택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직전 연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내년부터 200%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를 공시가격 14억 원, 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높여 12만 명 정도가 내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 원부터 30억 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게 되고 30억 원부터 40억 원까지는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하여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내년 종부세는 거주 1주택자 기준으로 시가 32억 2천만 원 주택부터 세율이 1.3%로 오르며 증세가 됩니다. 시가 45억 주택부터는 과세표준 세율이 1.5%, 71억이 넘으면 2.0%,
그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더 큰 폭으로 세율이 뛰며 세 부담이 급증합니다. 정부가 제공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시가 45억 원 주택의 종부세액은 거주일 때와 비교해 비거주일 경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가 내년에 7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세액 공제도 손질해 연령별 공제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내후년까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로 개편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도 신설해 내년 800만 원, 내후년 600만 원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그럼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가 30억 원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는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최대 2배 이상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효정 기자입니다. 집값 급등 여파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세.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의 공시가격 20억, 시가 30억 원 상당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10년째 거주 중인 60대 A씨. A씨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현행 573만 4천 원에서 내후년 558만 4천 원으로 소폭 줄어듭니다. 1주택 실거주자 기본공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가 50억 원 상당 초고가 아파트라면 보유세 부담은 1,354만 8천 원에서 2028년 1,879만 4천 원으로 38%가량 증가합니다.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1주택자는 어떨까? 보유공제가 사라지면서 납부 대상인 모든 가격대에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10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가 20억 원 상당 아파트 보유세도 현행 370만 5천 원에서 2028년 495만 원으로 늘며 시가 50억 원 초고가 주택은 1,354만 8천 원이 내후년 2,871만 2천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가격대와 상관없이 보유세 부담이 1.5배에서 2배 넘게 급증합니다. 거주하지 않는 주택, 그다음에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주용이 아닌 다주택 용도로 이거를 취득한다,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강남권 주요 아파트 보유세는 얼마나 오를까?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을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잡고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9평 아파트는 보유세가 올해 1,809만 원에서 내년도 2,763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잠실 주공 82제곱미터 아파트 보유세는 현재 1,257만 원에서 내년 2,520만 원으로 2배가 껑충 뜁니다. 비거주와 다주택, 초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는 1주택자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순차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2029년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만 최대 10억까지만 깎아줍니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내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매물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주택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이름이 바뀝니다. 순차적으로 실제 살아야만 세금을 깎아줍니다. 보유와 거주 모두의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1주택은 2029년에는 거주에만 연 8%씩 최대 80% 공제로 바뀝니다. 공제 한도도 새로 만듭니다. 내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2년만 살고 10년 보유한 1주택자의 20억 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현재 2억 3천만 원에서 보유공제가 없어지는 2029년 4억 원이 넘게 됩니다. 10년 거주 1주택자가 50억 양도 차익을 본 경우 지금은 공제액이 33억 원이 넘어 양도세가 3억 원을 조금 넘지만 공제 한도가 신설되는 2028년에는 9억대, 2029년에는 13억대를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나 이런 분들의 좀 매물이 나와서 부수적으로 이제 집값 안정에 그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집값 안정이 주 목표는 아니고 어쨌든 세제 정상화가 가장 큰 목표였다.
양도세 기본공제도 장기거주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줍니다. 10년 이상 거주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10배 상향됩니다. 양도차익 10억 원인 1주택자가 이 혜택을 받으면 양도세가 1,280만 원에서 74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다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줍니다.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내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됐다가 2029년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고령 1주택자가 수도권에 오래 산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감면하고 지역 세컨드홈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도 확대됩니다. 직장이나 학교,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실거주 인정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사유라면 공사기간의 절반을 거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5,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360만 원까지 높입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서 내년 근로장려세제의 연 소득 요건을 단독 가구 2,600만 원으로 400만 원을 높이고 호벌이 가구는 3,7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맞벌이 가구는 5,200만 원으로 800만 원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180만 원, 호벌이 가구 310만 원, 맞벌이 가구 360만 원으로 올립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빛의 속도로 통과됐다며 부작용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로 인한 사의도 여전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이번 법 개정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의로 설계된 제도라도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또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 차원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는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거취와 관련한 생각도 여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던 거라며 장관직을 더는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 입장이 변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사의 표명 의사는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미 제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주력했던 교정 분야 업무가 정상 추진 중이라며 종전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검사 신고식에는 참석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상의 수장 공백으로 인한 법무부, 검찰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인력 상당수가 유휴 인력이 돼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소청 출범 뒤에도 소추기관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별 인력 개편과 재배치안을 마련해 유관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전직 규모로 인해서 사법 통제나 범죄 수익 환수, 형 집행 등 강화가 필요한 일부 기능은 현재 인력 규모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감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을 거부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김진주 씨는 대통령이 X는 보실 것 같아 새로 개정을 만들었다며 지난 1년 세미나와 토론회에 누구보다 많이 다닌 만큼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며 거부권을 행사해서 피해자의 편이 돼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진주 씨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SNS에 댓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이 법안 통과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한 사진을 올리자 지옥에나 가세요라며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투표소 2곳의 투표자 수가 똑같이 증가하는 이른바 쌍둥이 패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의 조작이라며 어떠한 조작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규명하겠지만 부정선거론엔 선을 그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지난 2024년 총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서울 지역 실시간 투표율입니다. 이 시각 서울 투표율입니다. 그런데 당시 선관위 내부 기록상 전국 투표소 159곳에서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가 실제와 다르게 입력된 정황이 있다는 분석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쌍둥이 투표자 수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일동 일부 투표소들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 증가분을 보면 두 투표소를 한 세트로 모두 4쌍이 동일한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투표소에서는 몇 시간 동안 증가분이 반복된 패턴을 보이거나 매 시간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투표자 수 허위 입력이 가능하다는 건 어떤 조작도 가능하다는 뜻이라면서 득표자 수까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 합수본이 서버 추가 압수수색, 관련자 구속에 나서지 않는다면 저는 직접 선관위의 범죄 혐의자들을 고발하고 6.3 지방선거에선 중앙선관위가 잘못 입력한 투표자 수를 정정하는 대신 다른 수치를 입력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충북 진천과 경기 김포 지역 사례로 중앙선관위는 특정 지역만 수정하면 외부에서 의혹 제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당시에 고려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합수본 수사 단계인 만큼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특검이란 법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 비리를 파헤치겠지만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라 일축하면서 국민의힘 주장에 각을 세웠습니다. 투표지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이런 내용을 다룰 3차 청문회를 오는 10일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조사 범위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지난 대선, 총선으로 넓힐지를 두고 여야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비용 보전액 등으로 모두 3,720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각 후보자와 정당이 청구한 금액 4,080억 원 가운데 478억 원을 감액한 수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모두 5,480여 명이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체 후보자 47명 가운데 31명이 비용을 보전받게 됐습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내일이면 서너 명으로 추려집니다. 지난 3월 먼저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이 넉 달 넘게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법관의 후임 추천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유소연 기자입니다. 내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려내기 위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오후 2시 반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접견 이후 정식 회의는 3시부터 시작돼 저녁쯤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이번 피청거인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인물은 모두 28명으로 앞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됐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습니다. 후보 추천위는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통상 3명에서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손 부장판사의 이름이 다시 한번 명단에 오를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됐던 대법관 후보 추천위는 지난 1월 4명의 후보를 추천했지만 반년 넘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청 절차는 협의 절차인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견해 차이가 있는 거로 알려졌는데 대법원은 틈틈이 청와대와 협의를 시도해왔지만 쉽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거로 전해집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대법관 제청 미루기는 조 대법원장의 직무유기라며 탄핵까지 언급하는 등 압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정원 14명 가운데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했고 노경필 대법관도 지난달 법원 행정처장에 임명되며 재판부를 떠났습니다.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2명이 공석인 채로 운영돼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빠르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해온 만큼 이 대법관 후임 후보가 추려지면 노 전 대법관의 후임까지 동시 제청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이 약 5달째 공석인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물꼬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18%나 급등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5% 급락해 6,20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4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3.6% 내린 6,358로 출발해 5.1% 내린 6,257로 마감했습니다. 급등 하루 뒤 또 급락하는 널뛰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9% 내려 23만 원대, SK하이닉스도 9% 내려 156만 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로 코스피가 18%나 폭등했는데 이번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도로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4조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 개인은 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1.36% 내린 710으로 출발했지만 2.4% 오른 737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엔 상승폭이 5% 이상 커져 올해 1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외국인이 홀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지난주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코스피가 급등한 영향에 단기적인 차익 매물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이 상승하면서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면서 온기가 확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과 미국 7월 고용지표 발표, 그리고 AMD, 샌디스크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9.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일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엔화 강세와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원화 환율 역시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국민의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위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취재진의 단일 종목 ETF가 누구의 아이디어이고 어떤 목적으로 도입됐는지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이 인위적으로 매입한 정황 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해상 인도교 보릿돌교가 무너진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합동감식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오후 포항시 구룡포읍 도릿돌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해경은 수증 드론 등을 통해 바다에 떨어진 상판과 교량 구조를 조사하고 주요 증거물을 분석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국제멸종위기종 1급인 샴악어를 불법 사육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멸종위기종 2급인 악어 거북도 허가 없이 기른 사실이 확인돼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오늘 30대 남성 A씨를 야생생물보호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샴악어를 120만 원 주고 구매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육해왔다며 유기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의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의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오늘 공식 창설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얼룩졌던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신뢰를 향해 나아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의 부대기를 현무삼 본부장에게 수여합니다. 대북 정보활동 등의 임무를 맡게 될 국방방첩본부는
국군 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 창설된 3개 조직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과천에 있는 기존 방첩사 건물에 본부를 뒀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부대 훈시를 통해 권력의 도구로 얼룩졌던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신뢰를 향해 나아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권위대 시대에 낡은 유산을 떨쳐내고 새로운 DNA를 가진 국가안보의 수호자로서 거듭나는 일은 온전히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직인 국방보안지원단은 과천을 나와 용산 국방부에 자리를 잡았는데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군 기밀 보호 등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보안을 튼튼히 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밖에 국방부 조사본부로 업무가 이관된 안보수사단은 간첩과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사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3개 조직의 창설이 마무리되면서 공식적으로 방첩사령부의 해체가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첩사 정원의 절반가량은 국방방첩본부로, 200여 명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160여 명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각각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첩사 소속 간부 460여 명은 원래 소속이던 각 군으로 복귀한 데 이어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수집 등도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긴 의미와 내용을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재정경제부 1차관 이영일입니다. 네. 워낙 내용도 많고 숫자도 많아가지고 예.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오늘 맞습니다. 좀 쉽게 좀 설명 좀 최대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세제 개편안의 기본 방향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저희가 크게 3가지 목표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네.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자, 그리고 민생 경제와 지방을 도와주자, 그리고 공정한 과세와 과세 형평을 제고하자. 이 3가지 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잠재 성장률 반등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 세제라고 해서요. 세액 공제 제도로 해서 태양광이나 반도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생산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해준다는 것과 그리고 국가 전략 기술을 요새 최근에 중요해지고 있는 SMR, MMR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민생 경제와 지방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하고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도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도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한 과세,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그리고 조세 지출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그리고 가압 상속 공제 제도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민생 경제 지방을 위해서 제가 세제 준비 많이 한 게 있는데 꼭 좀 인터뷰에 기회를 주시기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사안이 바로 부동산 세제가 맞습니다.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이게 보유세 관련해서 이제 종합부동산 세제가 좀 큰 폭으로 바뀌었는데 이 네. 부분도 한번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굉장히 좀 복잡한 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거기에다가 공정시작 가액 비율을 곱한 다음에 세율을 곱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정을 한 부분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시장에 보셔야 될 게 공시가격의 합계액이라는 겁니다. 이제 기사를 보시면 이제 금액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게 시세 가격인지 공시가격인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예. 근데 지금 공시가격은 시세 가격이 한 70% 정도로 그렇죠. 할인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를 쓰느냐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시가격을 설명하면 헷갈리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시가로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가를 다 합산해서 70%를 곱한 대략입니다. 그래서 공시가를 구한 다음에 그래서 기본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공제가 현재는 그 공시가로 12억이니까 시세로 하면 17억을 차감해 줍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에. 근데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은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가로 20억, 그럼 공시가는 14억까지는 차감을 해서 그분들은 그 이하인들은 종부세를 아예 매기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걸 더 늘려줍니다. 그래서 20억까지 올려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제를 해주는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가에 20억. 공시가로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14억을 차감해 줍니다. 네. 그거는 1세대 1주택자에서 하게 되는데 요번에 비거주를 하게 되면 이대로 14억을 빼는 게 아니고 9억을 빼줍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용 주택이냐 비거주하냐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차익이 나기 때문에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요 공제 금액이 기본 원래 9억입니다. 공시가 9억입니다. 그러면 시가로 보면 13억까지는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 그대로 뒀는데 다만 공제할 때 이번에는 아까 전에 비거주 1주택자 비거주면 9억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주택자의 경우는 4억을 기본으로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5억 부분에서는 여러 채 주택이 살고 있으니 어느 주택에 사냐에 따라서 그 비중만큼 차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을 2개를 갖고 있는데 집값이 똑같습니다. 예. 한 주택에 사면은 반을 해준다. 5억에 반, 2.5 그리고 4억을 더해서 6.5억을 차감해주는 그런 식으로 공제들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주용 주택 그리고 1주택지만 비거주 그리고 다주택에서 공제가 차등 적용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공정가액 비율이라는 거는 이렇게 구한 값에 이거를 너무 과표가 높으니 좀 줄여주자 한 건데 이거를 현재 60%입니다. 그런데 아까 공시가격에서 70%를 깎아줬고 여기서 60%를 해주기 때문에 현재 시세 한 40% 정도가 과세 표준이 됩니다. 네. 너무 많이 낮다. 시가 반영률이 낮다. 그래서 이거를 올릴 계획입니다. 원래 과거에 이걸 80%를 하다가 지금 60% 됐는데요. 80% 다 돌리지 않고 1세대 1주택자는 70%까지 그리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대상 주택의 1세대 1주택이 아닌 분들은 80%까지 가고 나머지 1세대 1주택은 다 70%로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율도 통합을 했습니다. 세율을 이 앞에 있는 게 어떻게 되든 간에 동일한 세율 체계로 일어나 했습니다. 그래서 예. 주택의 수와 무관하게 세율을 동일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제하는 부분도 지금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는데 금액이 크면 공제액이 커집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공제액에 한도를 두자 해서 600만 원까지 공제를 한도를 두고요. 네. 공제할 때도 보유할 때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는 거주할 때만 공제해 주겠다. 이렇게 종부세 제도를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실거주냐 비거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거주 기준으로 해서 시가가 20억이면 그 20억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네. 근데 20억부터 30억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늘어난다. 줍니다. 아, 주는 건가요? 예, 20억부터 30까지는 왜냐하면 예. 기본 공제를 저희가 시가 17억에서 20억을 올리다 보니까 그거를 차감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30억 수준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게 되고요. 예. 20억부터 30억까지는 30억까지는 지금보다도 종부세가 준다. 줄고. 예. 그럼 그 이상 늘어나는 거 30억 초과부부터 완만하게 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시가 40억에서 50억 수준 이게 특정할 수 없는 게 각 개인별로 있는 공제율이나 연령이나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변화가 좀 있지만 대략 40억에서 50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부세 부담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빠르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45억 이상, 시가 45억 이상인 1주택 보유자가 이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라는 말씀이시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상화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종부세 적용이 이제는 지금은 이제 1,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 차등해서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일원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율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부동산 대토론회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그 기간 중에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합치겠다는 의견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발언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주택 수가 이제 예를 들면은 시가로 한 14억 되는 집이 10억 정도 공시가 되는데 14억 되는 집을 세 채를 가진 사람하고 42억짜리 집을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사실은 비슷한데 세율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1주택자인 경우 이렇게 40억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세율이 1%가 적용이 되고요. 근데 똑같이 40억 가점 세 채를 가진 사람은 2%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율을 일어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 예. 총액으로. 어차피 여기는 저희가 주택수하고 상관없이 합계를 하고 거기서 하는데 이 세율은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양도세를 보겠는데. 네. 양도세 부분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이름을 바꿨다면서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보유가 아닌 거주 공제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은 그 장기 보유 세제에서 기본적으로 보유를 해도 해마다 4%씩 늘고 거주를 해도 해마다 4%가 늡니다. 네. 그래서 보유하든 거주하든 4% 늘게 돼서 물론 거주를 하시면 최대 80%까지 받게 되는 거고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40%까지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예.
보유로 해서는 이제 공제를 늘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거주로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주라면 1년에 8%씩 늘게 해서 최대 10년 하면 80%까지 채울 수 있도록 저희가 바꿨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급격하게 전환되는 거에 따른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간 과정을 둬가지고 보유를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인정해 주기로 해서 중간 과정을 거쳤다가 27년은 그 과정을 거치고 28년이 되면 완전히 거주 공제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어떤 기간을 주시는 거군요. 저희가 좀 이따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 양도세 부분은 내년에는 올해랑 똑같이 유지할 겁니다. 세제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28년부터 조금씩 중간 과정을 거쳐서 29년이 되면 완전히 저희가 생각했던 제도로 변형되도록 그래서 유예 기간을 두겠다는 유예 기간을 두겠다. 예. 네. 근데 이제 거주 공제로 바뀌었을 때 보면 뭐 갑자기 해외로 전근을 간다든지 다른 지방으로 거주를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투기 투자용 주택으로 봐서 과세를 부과하는 게 좀 부당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한 사고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이나 직장이나 뭐 해외 이주 뭐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도상에 감안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살고 있다가 1년 이상 살고 있다가 그런 일이 생겨서 떠나셨다 하면은 그 사유를 저희가 인정해 줄 겁니다. 그럼 그 기간을 거주로 본다. 예. 다만 계속 거주로 볼 수는 없으니 3년까지 인정해서 거주로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근을 가더라도 3년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네. 만약에 4년짜리 전근이면 집 팔고 가라는 거네요. 아, 그러면 이제 3년을 인정을 해주고 예. 나중에 전건을 끝난 다음에 다시 예. 거주를 예. 거주 공제가 다시 늘어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거주를 다시 하게 되면 예. 또 거주 계속 누적됩니다. 거주가 예, 그래서 거주가 거주 기간이 10년 하면 누적된다. 최대 공제 80%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서 과연 그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이기도 한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세제 개편할 때는 예. 공정과세, 과세 형평이 저희 세제 개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1년간 내내 저희가 고민하고 토론해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고치면 지속 가능한 그리고 합리적인 세제를 유지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현실을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자 의 경우에 보시면 제가 토론에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예. 이게 이번에 종부세가 이제 정상화되면 고령자 같은 경우에 소득 흐름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버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방으로 이주하게 되면은 그럼 또 양도세가 부담되고 해결을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종부세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현재 납부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납부유예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제도를 하나 추가해가지고요. 현재는 소득이 얼마 이상이 되면 납부유예를 안 해줬는데 이번에는 65세 이상이고 10년간 거주하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세 부담이 본인의 소득 현금 흐름보다 1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면 소득을 살기 부담스럽다라고 할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소득과 무관하게 해줄 생각입니다. 납부유예를 해드리고요. 예. 보통 납부유예를 하게 되면은 집을 담보로 맡기게 되는데 예. 그걸 굉장히 이제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또 보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보험료 내는 거를 저희가 세제에서 차감해 주겠다. 빼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자 가산액을 매기게 되는데 그걸 빼줘서 당장 있더라도 납부유예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파시고 싶다 그러면 지방으로 가신다면 굉장한 결단하신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내년의 경우에는 최대 양도세의 50%를 깎아줄 겁니다. 네. 최대 5억까지. 예. 내년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30%에 3억까지 깎아줘서 지방으로 이전하실 때 대책을 저희가 좀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토론에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지금 다주택자가 중과가 이제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5월부터. 그래서 기존에는 소득세율에서 20% 30%까지 공제되는데 네. 그거를 중과를 완화해서 내년에는 예를 들면 2주택자의 경우는 5%, 그 다음에는 10%, 그 다음에 20% 되도록 해서 이런 제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공정과세고 이렇게 네. 공정과세가 되면 투기나 투자 수요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개편되는 내용 중에 서민, 청년, 지방근로자 지원 같은 내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이제 EITC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 보전을 위해서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4,400만 원 있는데 이거를 5,2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하고 지급액도 맞벌이 부부에 330만 원을 360만 원까지 4년 만에 최대로 인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월세와 관련해서도 월 1,0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인데 이거를 1,200까지 해서 매 연간 1,200 그러니까 월 100만 원까지 내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15%, 17% 공제가 있는데 이거를 관계없이 다 17%까지 지원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생산적 금융 IS라는 걸 저희가 상품을 도입할 때 세제를 지원할 거는데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간에는 ISA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ISA가 보통 비과세를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해주는데 이번에는 전액 비과세 할 겁니다. 전액 비과세를 하고 청년분들이 가입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도 10%까지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시면 아마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관께서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 과연 오늘 이제 막 발표가 됐으니까 시장의 반응은 또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